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바로 써먹을 수가 있도록 훌륭한 협상의 조건 몇 가지와 그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데 도움을 줬던 저만의 협상 도구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속성어로. 살면서 우리 삶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 있죠.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고 한 번이라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일. 그게 뭘까요? 군대. 군대 맞는데 그거 말고 오늘의 주제 바로 협상입니다. 협상.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면 제품을 만들면서 원가를 줄이려고 노력할 때도 있고 서비스 비용을 낮추려고 할 때도 있고 마케팅 비용을 낮추려고 할 때도 있고 입점 채널에서 수수료율을 낮추려고 협상을 할 때도 있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면 끊임없이 이 협상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이제 뭐 사업하면은 그냥 협상 때문에 죽고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쵸? 사업하시는 분들 협상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죠? 피할 수 없는 현실. 맞아요. 진짜 사업을 하면 협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사업하지 말걸.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싫어서 사업은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분들도 지금 있죠. 아니면 또 지금 보면서 오, 다행이다. 사업 안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 살면서 협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특정 분야에서 일하지 않아도 내가 살면서 매 순간 마주치는 일이 바로 협상이에요. 자, 협상이 뭐냐 하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협상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사업하고 계신 형들, 사업하니까 협상 힘들죠. 근데 사업 안 할 때 협상 없던가요? 협상이 없었던 건 또 아니죠. 이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 사업해도 협상을 해야 되고 사업을 안 해도 협상을 해야 되네? 이런 거예요. 아무튼 협상은 우리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와 아기가 식당에 있어요. 근데 아기가 막 울어. 왜 우는지 보니까 유튜브네. 나 유튜브 나 문의 1 라이브 볼래. 애기가 이래. 그럼 이제 엄마가 말하죠. 안 돼. 너 엄마가 사업은 패가망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그랬지. 너는 커서 의사 선생님이 돼야지. 빨리 밥 먹어. 아마 이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애기가 이제 말을 들을까요? 애기가 이제 아이고 어머니 소인 죄송합니다. 저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른 식사를 마치고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겠어요? 이러겠어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바로 그냥 풀 샤우팅으로 더 심하게 유튜브! 문해일 유튜브! 그냥 식당을 박살을 내버리죠. 이제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방금 전까지는 분명 식당이었는데 이제 지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제안을 합니다. 알겠어. 조용해. 이 밥 다 먹으면 바로 보게 해줄게. 그럼 이제 애기는 능청스럽게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서 문해일 유튜브를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도 협상의 순간이에요. 상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엄마와 아기는 협상을 한 거죠. 엄마는 조용히 밥을 먹고 싶었고 아기는 밥 먹고 싶으면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아기들은 정말 무자비한 협상가예요. 그 순간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협상 카드를 마련한 거죠. 이것도 협상의 한 과정입니다. 대신에 승리한 협상가 아기님께서는 집에 돌아가면 무자비한 보복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인류가 만든 어둠의 협상 도구, 분노의 불바다 맛을 보게 될 거고 다시는 그 맛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허튼 짓을 하지 않겠다는 후속 협상에 강제 서명을 하게 될 겁니다. 협상을 얕보면 안 돼요. 협상은 계속됩니다. 자, 아무튼 사실상 인생은 협상의 연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협상이라는 게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협상에 대한 정말 훌륭한 이론이나 가르침, 조언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협상이란 무엇이고 협상은 상호 발전적 형태의 결과를 지향해야 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해야 되고 준비를 잘 해야 되며 이런 당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바로 써먹을 수가 있도록
훌륭한 협상의 조건 몇 가지와 그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데 도움을 줬던 저만의 협상 도구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속성어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좋았어, 바로 내 삶에 적용해볼 수 있게 해야 또 헤이리 형 라이브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좋아, 한번 가보시죠. 아시다시피 저는 일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이 협상의 연속이에요. 당연히 협상에 있어서는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제 성격상 이걸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다루려고 하죠. 저는 협상을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에게 협상이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항상 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내는 일,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협상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다루기가 항상 어렵죠. 왜 그러냐면 협상을 할 때는 나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여러 사람이 끼어 있을 때도 있고 상황도 있고 공동체 이익이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협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사람이 얽히고 설키고 그런 거랑은 관계없이 협상 대상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뭔지, 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협상을 협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협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협상에는 분명히 수많은 이해관계와 감정들이 정말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요. 내가 이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어야지 그것들을 전부 해결하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협상이 항상 복잡하고 더 어려웠던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 시간 수없이 많은 협상을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끈 협상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협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을 때에는 항상 이런 요소들이 잘 작동했어요. 오늘은 바로 들어간다. 최선의 협상을 위한 필수 조건 첫 번째로 목표예요. 목표. 협상을 하기로 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최선의 결과를 정해야 돼요. 절대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좋다,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상에서 얻고 싶은 목표가 뭔지 모르면서 협상에 임해요. 그래서 본인도 협상 중간중간에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협상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어떤 조건에도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협상을 위한 전략이나 생각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전략을 못 세우죠. 그래서 협상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어렵고 잘 끝나지도 못해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감정적이고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좋으면 좋은 대로 더 요구해 볼 걸, 내가 원하는 최고의 지점이 뭔지 정해놓질 않았기 때문에 잘 받은 것 같은데 더 요구할 걸. 지금 이런 분들 많이 있죠. 협상 해놓고 협상 잘 풀리면 그냥 더 요구해 볼 걸, 이렇게 잘 풀리다니,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게 뭐야, 역시 별로야. 그래서 협상에서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는 분들은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요구되는데 굉장히 감정적이게 돼요. 뭔가가 협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냥 서로 좋고 좋게 이렇게 주고받아야지 뭘 또 같이 협의를 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정적이게 됩니다. 그냥 협상이라는 게 생기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어요.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 하지만 협상이라는 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협상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쁜 게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협상의 목표가 좋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도 분명해지고 요구사항도 명확해지고 상대의 제한사항도 분명해지고 협상 자체도 감정적으로 흐를 필요가 없고 감정적인 협상도 제한사항만 맞으면 바로 웃으면서 그 자리에서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땠던 간에 목표에 딱 부합하는 순간 바로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선의 결과를 미리 정해놨으니까. 과정이야 어쨌든 원하는 걸 서로 공유했으면 그건 좋은 협상이죠. 아무튼 분명한 협상 목표를 정하는 건 훌륭한 협상을 위한 첫 번째 요소예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로는 신뢰예요. 신뢰.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만 거래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내가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당연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정직한데.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협상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민하고 감정적인 문제라서 어제까지 세상에서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도 협상이라는 게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원수지간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정말 많아요. 있어요가 아니라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많이 마주칠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도요. 눈을 세로로 떠 상처받았던 일이 감정적이게 되죠. 아니, 나는 그냥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 같이 타협점을 찾아보자 했는데 바로 이제 눈을 부라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튼 꼭 그렇지 않더라도 협상 테이블이 생기면 서로에게서 무언가 얻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면 협상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상대가 신뢰하는 상태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른 목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고 나는 이 협상에서 우리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상대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를 주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보면 실제로 노사 관계가 그런 관계죠. 서로 잘 되는 게 좋은 관계. 그리고 회사와 거래처, 기업과 고객, 엄마와 아기 아까 있었죠. 사실 협상이 성립되는 수많은 관계가 실제로는 윈윈을 지향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에 임할 수가 있게 되고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 윈윈을 목표로 하게 되면 원래라면 얻지 못했을 결과도 얻을 수가 있죠. 협상에서의 옵션이 훨씬 다양해지고 상호 보완적이게 되는 거예요. 상호 경쟁적이지 않고 꼭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해야만 얻는 게 아닌 거지. 상대도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나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협상에 있어서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상호 신뢰만 할 수 있다면요. 근데 협상을 하고 이행하기로 했는데 안 지키면 그때는 그냥 법의 불바다로 다스리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통수 치면 이제 어른의 무기를 써야 되겠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아주 애용하는 무기입니다. 아주 애용하는 무기예요. 지옥을 보여주면 바로 아기가 돼요. 자, 아무튼 두 번째,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두 번째까지 이해됐으면 세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주 뒤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지금 얘기해 드릴 때 꼭 잘 들으세요. 세 번째부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는 베트나예요. 베트나. 바로 물음표. 베트남 아니고 베트나야. 베트나. 어렵죠. 베트나는 완전 생소하실 거예요. 이 베트나는 로저 피셔라는 분과 윌리엄 유리라는 분이 창안한 이론이에요. 로저 피셔 이분은 하버드 교수시고 윌리엄 유리 이분은 협상 전문가예요. 협상 박사입니다. 협상 박사. 이 두 분이 연구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베트나는 간단히 말해서 최선의 대안이에요. 최선의 대안. 내가 협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을 때 그 다음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 그게 베트남입니다. 이해가 엄청 쉽죠? 간단히 말해서 최선의 대안이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계속 내가 원하는 목표만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협상 파토나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냥 내 목표가 있다고 해서 계속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협상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협상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협상 자체가 망가질까봐 두려워서 상대의 조건을 그냥 수락하게 되고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다가 그냥 협상 자체가 불발되는 경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베트나를 분명히 정하면 분명한 자신감으로 나의 협상력을 키울 수가 있고 협상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고 언제나 합리적이고 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협상이 파기되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게 베트나의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8원에 제품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원에 제품을 공급해 주겠대요.
공장에서. 그럼 저는 당연히 기존처럼 8원의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8.5원, 9원, 9.5원짜리 공장들을 찾는 겁니다. 내 목표를 명확하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8.5원, 9원, 9.5원짜리 공장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9원짜리 공장을 찾으면 그게 베트나입니다. 그러면 저는 협상이 실패해도 9원 이상으로 공급 가격을 높이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고 협상이 실패함으로써 사업이 중지되는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8원의 공급가를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도 8원에서 9원 아래까지는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줄 수 있는 거죠. 아예 원천적으로 대화를 진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베트나가 9원에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협상에 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9원짜리 새 공장으로 가게 되면 어찌됐든 시간도 더 걸리고 시행착오도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적으로 비용을 치르는 일이겠죠. 그래서 9원짜리 공장으로 가게 되면 생산에 한 달은 손해본다라는 것까지 베트나의 요건으로 명확히 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트나는 9원짜리 공장이 아니라 9원이지만 한 달 동안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공장이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베트나로 정하고 기존의 공장에는 9원까지는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대신 제품 공급 속도는 지금보다 빠르게 해달라고 하거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액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무언가 확실하게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 찾은 9원짜리 공장도 언젠가 가격을 올려달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리스크도 베트나의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기존 공장에게 쿨하게 베트나와 비슷한 금액까지 공급가를 올려주면서 공급가를 몇 년 동안 동결하기로 하자고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위기를 기회로 내가 지금 당신들과 협상에 임해주잖아. 9원까지 쿨하게 올려주겠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내 베트나가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원까지 그냥 쿨하게 올려주겠다. 대신에 사장님 공급 속도를 지금보다 더 빠르게 해주세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걸로 하시죠. 아니면 몇 년 동안 지금 협의한 금액으로 동결해 주시죠. 하는 새로운 이득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될지도 몰라. 간단히 말해서 내가 들어주니까 님도 주세요가 되는 거죠. 베트나 덕분에. 무언가 요구받던 상황에서 오히려 장기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베트나를 명확히 하고 협상이 임하면 상대에게 내 요구를 명확히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가 이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무언가 요구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 협상의 모든 과정에서 당당하게 임할 수가 있겠죠. 협상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베트나는 한마디로 협상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주체를 상대가 아니라 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의 판도가 달라지겠죠. 소름 돋죠? 여기까지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3가지 필요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3가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좋아. 목표, 신뢰, 베트나. 좋아. 아주 똑똑해요. 아주 좋아요. 분명한 목표, 신뢰 제공, 그리고 3번째 베트나죠. 이 3가지만 명심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살아가면서 협상에서 얻는 결과 자체가 달라질 텐데 자, 여기서 끝내면 헤이리 형이 아니죠. 큰 거 온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의 협상 이론을 알았을 뿐 어떻게 쓰는지 알려줘야지. 헤이리 형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목표, 신뢰, 베트나 3가지 필수 요건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최고의 도구. 바로 선의의 중재자예요. 선의의 중재자. 선의의 중재자는 뭘까요? 이게 대체 뭘까? 힐러인가요? MBTI인가요? 진짜 이제 선의의 옹호자라는 게 있네. 아무튼 선의의 중재자는 뭘까요? 선의의 중재자는 간단히 말해서 저는 어떤 중요한 협상이 있을 때 절대 직접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형이 안 하면은 누가 해요? 근데 지금 벌써 아까 3개 들으신 분들은 벌써 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왠지 한번 계속 말씀드릴게요. 협상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항상 선의의 중재자를 한 명 선정을 해가지고 저 대신 협상에 임하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헤이리 형은 왜 직접 협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협상을 맡길까? 중요한 협상일수록 더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그건 우리가 사람이랑 협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랑. 우리가 아무리 협상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훌륭하게 임하려고 해도 상대는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이에요. 특히 사람이 어떤 이익과 관련되면 정말이지 불완전해져요. 숨길 수가 없어져. 그때부터. 재미있는 예시를 들게요. 리처드 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경제학의 선구자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까지의 경제학은 모두 사람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가정을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풀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근대 경제학을 보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A가 B에게 무엇을 주면 B도 A에게 뭔가 줄 것이다. 이런 뭔가 매우 합리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체계화가 되었던 거죠. 예를 들면 등가 교환 같은. 뭔가를 제공했으면 값을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매우 합리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체계화가 되었던 거죠. 근데 간단히 말해서 이 아저씨의 말은 그러니까 경제학이 경제를 하나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유적으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언제나 이성적이고 침착하고 합리적인 마치 신과 같은 존재를 가정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확 이해가 되죠? 이 리차드 탈러라는 분이 경제학계의 패폭러이신데 이분도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잘하신 분이고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목표, 신뢰, 베트나 같은 합리적인 요소를 충족을 해도 언제든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협상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이 바로 선의의 중재자인데요. 선의의 중재자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 협상의 목표와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상대의 목표를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의의 중재자는 신뢰를 제공해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선의의 중재자는 비록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내 목표를 요구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선의의 중재자를 한 명 뒀으면 이 사람은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중재자로 만든 사람, 제 요구를 받은 사람이에요. 상대방에게 가서 얻어오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이죠.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중재자는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이를 분명히 하면서 상대방과의 공동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게 돼요. 이 협상이 얼른 훌륭하게 마무리되게 하자는 거죠. 상대방이랑 공동 목표를 제안할 수 있어요. 나도 지금 요구받아서 여기 온 거니까. 사장님, 저랑 같이 이 협상을 빨리 잘 끝내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상대방의 요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충분히 잘 설득해보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직접 갔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선의의 중재자는 뭐 이런 거죠. 아이고, 사장님, 정말 잘 알죠. 저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 업계 경력이 몇 년인데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대표님이 워낙 완고하셔가지고 저도 힘들어요. 원하시는 거를 말씀 주시면 제가 한번 가서 잘 설득드려 볼게요. 최대한 힘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협상을 빨리 잘 끝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서로 좋으니까 제가 한번 힘써볼게요. 사장님,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분명히 협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있어서. 나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내가 요구하는 게 이건데 가져가서 문혜일 대표한테 설득해보겠다고 하니까. 아예 스탠스 자체가 다르죠. 나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의의 중재자를 통해서 협상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자, 선의의 중재자의 첫 번째 임무. 신뢰를 제공하는 거야. 이 협상을 신뢰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럼 두 번째로 선의의 중재자는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상은 항상 감정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협상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협상을 잘 하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한 목표를 말하면 바로 협상이 종료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카드를 까는 순간 바로 결렬돼요. 이럴 거면 뭐가 이게 협상인지 모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은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시하라 그래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노 하고 바로 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되게 많죠. 제시하라며 씨.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는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 자체를 못하거나 제시하면 도망가거나 감정이 상할까봐 어림짐작으로
손해를 감수하죠. 내가 혹시 제시하면서 목표를 말하면은 굉장히 감정이 상해할까봐 처음부터 제시도 안 하고 최선의 목표를 말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죠. 어림짐작으로. 뭐 예를 들면 어디 입점할 때 수수료율 같은 거 사실 나는 20%만 내고 싶은데 20%라고 말하면 바로 까일까봐 그냥 30%에 딱 제한하면 그냥 MD분들이 옳지 경우가 있는 친구구만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승낙해서 그냥 협상해보지도 못하고 진행하고, 아니면 뭐 우리가 어떤 가격 협상이나 그런 거 할 때 괜히 깎아달라고 하면 안 판다고 할까봐 아예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아무튼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협상할 때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밝히는 것만큼 협상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의의 중재자는 그저 요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협상하라는 것을 요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목표를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완충지 역할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덕분에 협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그냥 튀어버린다거나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요. 요구 조건만 말해도 바로 테이블이 넘어가는 이 협상의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선의의 중재자는 이러한 임무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감정적인 협상의 세계에서 선의의 중재자는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세 번째로, 선의의 중재자는 베트나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먼저 선의의 중재자가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조건을 분명히 하면서도 호의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베트나를 구하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대부분의 협상은요, 아주 돌발적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순간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의의 중재자가 딱 생기면은 우리가 베트나를 구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요. 그래서 그 어떤 갑작스러운 돌발 협상에서도 베트나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으면 협상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의의 중재자는 상대의 베트나를 알아오는 목표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협상을 끝낼 수 있어요. 협상에서 우리에게 베트나가 중요한 만큼 상대에게도 베트나가 중요해요. 상대의 베트나를 알게 되면 협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협상이라는 건 베트나의 보호 아래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의 베트나가 무엇인지 노출이 된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허용해야 하는 모든 범위를 노출하는 거예요. 내 무기, 내 약점 전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나는 절대 알 수 없게 해야 돼요. 선의의 중재자는 이 협상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상대와 신뢰를 형성했고, 상대와 똑같이 그저 요구받은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목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베트나를 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선의의 중재자가 이 모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협상을 내가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을 거고, 더 많은 옵션과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을 거고, 만약 상대의 베트나를 확보하면 이 게임은 우리 거죠. 이게 협상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선의의 중재자가 협상에서 가지는 특수한 임무고, 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글 같은 협상의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효과예요. 선의의 중재자, 그들이 어떻게 베트나를 알아오느냐? 아까 순서를 똑같이 하면 돼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저도 이제 시키면서 하는 거라 사장님이랑 저랑 협상 잘 해보시죠 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재자로서 우리 측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명확한 목표를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목표를 수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죠. 선의의 중재자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아, 사장님, 우리 대표가 너무 완고해요. 이거 진짜 저도 잘 메이드 시키고 싶고 이거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냥 이거 우리 둘 다 이거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사장님이 최소 어디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거라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안 주신 조건이 어떤 레퍼런스 때문에 설정이 된 비용이에요? 아니면 좀 예시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다 나옵니다. 어디랑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어디는 이렇게 받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장님이 생각하는 베트나가 얼마인지,
상황인지, 어느 정도의 수량인지, 규모인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대안이 뭔지 알아올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주 소름 돋죠? 간단한 예시를 들었지만 훨씬 복잡한 과정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의의 중재자만이 할 수 있는 3가지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협상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러게 내 전략인데 이거 어떡하냐.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잘 했으면 좋겠어서 다 까고 말해주는 건데 내가 쓰는 기술이잖아. 이거 어떡해? 이제 나랑 협상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바로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헤일이 나오라 그래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상대방에서도 선의의 중재자가 나와. 안녕하세요, 우리 공동의 목표를 같이 만듭시다. 이거 곤란한걸? 서로 막 이제 서로의 베트나를 알려고 하고 첩보전이 시작된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선의의 중재자가 협상에서 가지는 특수한 임무예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글 같은 협상의 세계에서 가지는 효과입니다. 아주 소름 돋죠? 자, 그러면 선의의 중재자를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되느냐? 선의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말해준다. 내가 한 10년 동안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더라. 여기에 분명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선의의 중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맥락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협상의 조건, 그리고 선의의 중재자의 임무, 그리고 선의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성, 전부 다 맥락이 비슷합니다. 한 가지 맥락을 공유해요. 첫 번째로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진짜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주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협상안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이해하고 상대의 목표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해서 오라니까 가가지고 거기에 막 심취해가지고 와. 그 사람들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던데? 뭐 어떻게 안 되겠던데? 하면서 우리를 와서 설득해. 아우 답답해. 진짜 말만 해도 벌써 답답해. 진짜. 그런 사람들 있죠. 가가지고 설득돼서 이런 분들은 다른 중요한 능력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의의 중재자, 이 중재자 역할은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자, 아무튼 목표를 딱 입력하고 그것만 딱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너무 이제 소통 방식이 딱딱하고 완고해가지고 원래의 목표를 잘 알고 있지만 이 대화 자체에서 이제 신뢰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줄 것처럼도 하고 받을 것처럼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이제 목표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좀 완고하신 분들, 딱딱하신 분들은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맨날 싸우고 와. 이것도 진짜 안 돼. 멈춰. 멈춰. 가가지고 다 그냥 작살내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막 이렇게 왜 못하냐고. 우리가 해준 게 얼마냐고. 막 안 돼. 멈춰. 이런 생일. 가서 신뢰관계 쌓으라고. 모든 중재자나 이제 거래처랑 소통하는 사람들은 소통 능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휴먼 센스가 있어야 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때 이제 대표가 바로 소환되는 거예요. 대표가 바로 달려가서 이제 바로 90도 인사 박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 자, 아무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 있어야 되고 소통 능력 있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 대화를 유연하게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베트나예요. 언제나 최선 그 뒤에 대안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능력이 필요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목표가 생기면은 거기에 집중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의 대안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행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면 이 대화를 끝내봐도 되겠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이건 저의 협상 방식이에요. 어떤 분들이 보기엔 정말 소름 돋고 치밀하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죠. 누군가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치밀하고 소름 돋고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상에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잘 맞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한 사업가의
어떤 한 사람의 이제까지 아주 훌륭하게 작동했던 협상 이론과 특성 그리고 도구까지 아시게 된 것.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형들이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머리에 입력했다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언제나 훌륭한 도구는 그 맥락이 매우 분명하고 단순해요. 전체적인 맥락이 하나의 방향을 그리고 있어요. 협상은 분명히 우리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선의의 중재자가 되거나 선의의 중재자를 두지 않아도 협상의 본질을 알게 된 지금부터는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어렵고 힘들더라도 눈 딱 감고 우리 앞에 놓인 협상의 순간을 잘 이겨내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가봅시다.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